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NSDI 22년도에 발표한 Efficient Scheduling Policies for Microsecond Scale Tasks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 데이터 센터들은 제한된 서버의 자원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여러 기능들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그런 작은 스케일 작업들에 대해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서버에서 멀티플 어플리케이션을 동일한 서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코어를 재할당하고 할당하고 그다음 로드 밸런싱을 하고 그런 등의 일을 수행을 하는 시스템 연구들이 이전에 있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본 연구들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는 이제 테일 레이턴시는 짧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CPU 이피션시는 높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 그림의 표에 위치하듯이 이제 단적으로 코어 수를 무한정 증가시키면 레이턴시는 낮아지지만 CPU 이피션시는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하나의 싱글 코어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레이턴시는 매우 안 좋게 되지만 CPU 이피션시는 좋아지는 그런 관계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낮은 레이턴시를 얻어내는 그런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아래 예시로는 뭐 DPDK라던가 뭐 신주쿠, ERPC 등이 적어놨는데요. 하지만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낮은 단위의 작업들에 대해서는 그 CPU efficiency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작업을 하나의 CPU 코어당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하는 멀티플렉싱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서버에서 레이턴시 센시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레이턴시 센시티브하지 않은 이제 배치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공존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코어들을 빠르게 재할당을 하면 이제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이 아이딜해지는 코어를 그때그때 바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는 아래 써놓은 IX 그리고 아라크네, 시나고, 칼라단 등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해당 연구들에서는 앞서 계속 말했듯이 로드 밸런싱과 코어 얼로케이션에 대한 하나의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어떤 정책들이 더 좋고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어떤 그런 시스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보다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거를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할당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전 연구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그 비효율성을 어떤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레인턴시 센시티브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memcachd라는 키밸류 DB 스토어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은 memcachd가 사용하지 않는 남은 코어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memcached 로드를 증가시킬수록 백그라운드가 사용 가능한 코어는 감소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임의의 로드 x축 값에 대해서 정규화된 총 스루풋의 그 백그라운드와 이제 memcached의 그 합이 총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결과를 보면 이제 아라크네는 이제 네트워크 스택에 대한 레이턴시를 매우 줄였던 모델이고 그리고 칼라다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커널 바이패스를 통해서 더 성능을 끌어올린 모델임에도 이제 CPU 그 유틸라이제이션 측면에서 먼저 아라크네는 최대 64% 정도의 CPU 낭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단의 경우에는
총 32개의 코어를 사용했을 때 최대 36% 정도의 낭비를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시스템들에서 왜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지를 이제 논문에서 모티베이션으로 삼아서 순차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어떤 그 자원을 말할 때 이제 코어 올로케이션이랑 로드 밸런싱에 해당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앞서 말한 커널 바이패스나 뭐 스레딩 라이브러리 같은 시스템 구현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은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폴리시 측면에 정확히 성능을 측정을 따로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디커플링할 의무가 있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실제 시스템 위에서 정책을 올려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에 보기 전에 이제 각각 로드 밸런싱과 이제 코어 얼로케이션에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싱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래 보여지는 정책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싱글 큐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고, 이제 모든 작업들이 하나의 공유된 큐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다만 싱글 큐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락 컨텐션으로 인한 스루풋의 한계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노 로드 밸런싱 정책은 이제 처음 도착한 코어에서만 그대로 동작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바뀌지 않는 그런 정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인큐 초이스 정책은 이제 제가 적어놓은 대표적으로 파워 오브 투 초이스라는 것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그 인큐 초이스에 해당하는 정책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체 코어에서 랜덤으로 두 개의 코어를 선택을 하고, 그 코어 두 개에서는 이제 로드 양을 비교를 해서 더 적은 로드가 있는 쪽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워크 스틸링인데요. 이제 이 정책은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제 최적의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동작은 이제 어떤 코어의 큐에 더 이상 작업이 없을 때 해당 코어가 다른 코어들을 이제 이터레이트 하면서 가져올 작업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코어를 골라서 거기 큐에 존재하는 작업의 절반을 본인의 로컬 큐로 가져오는 그런 정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 쉐딩은 어떻게 보면 스틸링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이제 본인의 큐에 있는 작업, 그러니까 큐 딜레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파라미터 값이 특정 스레숄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쉐어드 메모리 같은 공간에 어떤 플래그를 세워서 다른 코어를 지정해서 내 큐에서 작업 절반을 가져가라 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봤을 때 칼라단의 경우 이제 오버헤드가 약 120 나노세컨드 정도 되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에는 이를 복합적으로 다 실제 오버헤드를 고려해서 100 나노세컨드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잡고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어 얼로케이션에 대한 정책들인데요. 이제 먼저 스태틱은 가장 간단하게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맨 처음 코어를 할당을 하고 그 이후로 전혀 바꾸지 않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워 태스크는 이제 모든 태스크가 도착할 때마다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패키지 도착을 할 때마다 이제 코어를 추가적으로 할당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코어가 사용되고 있을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항상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잉 베이스랑 CPU 유틸라이제이션 베이스는 이제 코어의 큐 딜레이나 아니면은 이전 인터벌까지의 CPU 유틸 이 이제 설정했던 스레숄드 값을 넘어가면 추가로 코어를 할당을 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말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failure to find work는 이제 예시를 들면 이제
앞서 로드 밸런싱에서 워크 스틸링이 다른 코어들의 작업이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 로컬 큐에 없을 때 다른 코어를 이터레이트 하면서 살펴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다 돌았는데도 이제 가져올 작업이 없을 때, 이제 추가할 작업이 없는 경우 본인의 그 코어를 이제 다른 작업에 그랜트 해주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코어를 할당하는 건 100 나노세컨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코어 얼로케이션은 매번 체크해줘야 되는 그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터벌을 5 마이크로세컨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멀티플렉스 시스템들이 각각 어떤 로드 밸런싱 폴리시를 차용하고 있고 어떤 코어 얼로케이션 폴리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표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볼 점은 이제 코어 얼로케이션 폴리시에서 이제 코어를 추가하는 방식과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코어들에서 어떻게 코어를 회수하는지가 다르게 동작을 한다는 점이고, 이제 그 중에 칼라단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워크 스틸링 정책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코어를 추가하는 방식은 이제 큐잉 딜레이 스레시홀드의 그 정책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회수하는 방식은 제가 앞에서 예시로 설명드렸던 워크 스틸링이 실패했을 경우 코어를 회수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이제 값들과 그 방향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제 태스크를 움직이고 코어를 실제로 할당하는 그 오버헤드 값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값으로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한 모델을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지만 그 결과가 유의미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그 최신의 기술에 접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어떤 최적의 자원 사용을 하는 그런 폴리시를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동작을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이제 로컬 CPU 또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업이 도착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프리엠션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태스크 듀레이션에 대한 선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래프는 코어 얼로케이션 정책을 스태틱으로 고정을 해두고 로드 밸런싱의 폴리시 그 영향만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것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제 먼저 아래 그래프를 보기 전에 우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면 어떤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 중인 코어 수와 레이턴시가 원점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그림에서 이제 파레토 프론티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레이턴시와 이피션시 같이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상충되는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두 만족시켜주는 그런 최적의 지점들을 선으로 이은 바운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이제 실선과 점선이 있고 그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그 음영으로 색칠된 영역은 이제 해당 정책마다 오버헤드를 0이라고 가정했을 때부터 이제 최대로 오버헤드가 발생했을 때 그 구간의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색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각각에 대해서 오버헤드가 0 나노세컨드인 게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바운드이고, 그 다음 최대로 200 나노세컨드까지일 때가 그것보다 더 위에 끝에 존재하게 되는 그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먼저 검은색의 싱글 큐 아이들한 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먼저 JBSQ라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조인 바운디드 숄티스트 Q라는 것의 약자이고, 이제 ATC 19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가져온 모델인데, 이제 저자들은 해당 정책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긴 하는데,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를 무조건 요구가 있어야
동작을 하는 정책이므로 이제 이번 본 분석에서는 제외를 하고 이제 기존의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상태로 보게 되면 이제 빨간색 선의 워크 스틸링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파란색 선의 워크 쉐딩이랑 그 성능을 비교하자면요, 먼저 워크 쉐딩이 워크 스틸링보다 더 안 좋은 이유는, 먼저 쉐딩은 그 수행해야 되는 동작을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스레숄드에 걸리면 그 해당 코어에 시그널링을 날려야 되고요, 그 다음 해당 코어가 시그널링을 받아서 현재 작업 중이던 동작을 끝내고 그 다른 코어에 이제 플래그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트 코어가 그 플래그를 읽고서 다시 작업을 가져와야 하는 이런 그 3스텝을 밟아야 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이제 워크 스틸링은 간단하게 이제 지금 당사자 코어가 이제 다른 코어를 이터레이트 하면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즉 접근하는 코어 수에 비례하는 그 오버헤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쉐딩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앞선 그래프에서 결과로 이제 가장 성능이 좋았던 워크 스틸링에 이제 다른 로드 밸런싱 정책을 합쳐 놓은 것인데요. 먼저 로드 밸런싱 정책끼리는 서로 상호 배타적이진 않아서, 이제 즉 동작하는 타이밍이 완전히 겹치진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최적화를 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보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합쳐서 시뮬레이션에 돌린 결과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워크 스틸링을 수행하고 이제 나머지 여분의 사이클에 워크 쉐딩을 합치는 방법이 전반적으로 레이턴시를 감소시키는 그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코어 얼로케이션 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선 로드 밸런싱 정책들 위에서 동작을 시킨 결과이고, 이제 실선이나 점선들은 그 앞서 그렸던 그래프들의 그 기준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의 기준선에 이제 스태틱 얼로케이션을 사용했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워크로드는 이제 전체 코어 유틸에서 50% 정도만을,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는 50%만을 요구하는 그런 워크로드여서 이제 이상적으로는 이제 50%에 가까운 CPU 유틸에 점이 찍히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가장 먼저 1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짧은 작업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요, 그 어떤 동적으로 할당한 정책들도 그 아래에 스태틱하게 코어를 할당한 그 성능을 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B와 C에서 이제 10 마이크로 세컨드나 100 마이크로 세컨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동적으로 코어를 할당해 주는 것이 스태틱한 것보다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는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코어 리얼로케이션이나 얼로케이션에 해당하는 타임의 비중이 그렇게 커지지 않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증가할수록 그 부분을 하이딩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큐나 워크 쉐딩이 이제 유틸에 대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각각 먼저 인큐는 새로운 태스크가 도착할 때까지 코어가 아이들한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쉐딩은 다른 코어가 본인한테 플래그를 이렇게 세워주기까지 아이들한 상태가 존재해서 그것에 대한 성능 저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성능이 각각 항상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다른 로드 밸런싱 정책에 대해서 항상 좀 스테이블하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해당 그 실험은 이제 64개의 코어를 사용해서 최대한 그 어떤
안정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얼로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워크로드나 작업의 로드 양에 따라서 그 성능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적으로 빨간 선의 시나고나 이제 노란 선의 칼라단, 그리고 초록색의 파워 테스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아래 파란색과 보라색 선은 저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얼로케이션 방법인데요. 이제 이것들은 비교적 스테이블한 성능을 내고 있고, 그 아래 비해서의 레이턴시도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로 레이턴시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레이턴시의 큰 손해 없이 더 안정적인 결과를 뽑아내는 정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선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본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인데요. 먼저 로드 밸런싱 정책에 대해서는 워크 스틸링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장에서 바로 설명한 이제 스테이블한 성능을 위해서는 이제 코어를 회수하는 그 정책을 프로액티블리 하게, 그러니까 먼저 어떤 특정 스레숄드를 넘거나 그것보다 낮아지기 전에 회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태틱 코어 얼로케이션에 비해서 어떤 작업의 총 수행 길이가 짧을 때는 동적으로 할당을 하는 게 그 성능을 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언급했던 이제 쉐딩 기법과 이제 워크 스틸링 기법을 합치면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서 잠깐 본 딜레이 레인지와 유틸라이제이션 레인지라는 프로액티블리 하게 이렇게 코어를 회수하고 이렇게 할당을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본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두 정책에 대한 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셋업인데요. 먼저 칼라단이라는 그 시스템 위에서 구현을 했다고 하고, 이제 두 개의 듀얼 소켓 서버 위에서 실험이 진행이 됐고, 이제 각각의 서버는 28개의 코어를 지닌 인텔 제온 CPU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머신의 경우는 이제 멜라녹스 X5 이제 블루필드 NIC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하드웨어에 있는 스마트 NIC 기능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머신은 인텔 E810C NIC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하이퍼스레드 기능은 켜놓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 터보 부스트와 이제 프리퀀시 스케일링은 그 기능을 끈 채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선 셋업에 대한 결과인데요. 먼저 1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작업으로는 맨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MCD를 활용을 해서 이제 포어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MCD가 사용하지 않는 코어에 대해서는 맨 처음 그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 작업이 그 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결과를 보시면요, 이제 노란 선의 칼라단과 그리고 빨간 선의 시나고보다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파란 선의 딜레이 레인지 그리고 보라 선의 유틸 레인지 정책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유는 오른쪽 B의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의 스루풋이 이제 맨캐시디가 증가하는 중에 그 다른 뭐 칼라단이나 시나고보다 더 높은 스루풋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CPU 유틸을 더 잘 사용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딜레이 레인지 파란색 선이 이제 칼라단보다는 13%보다 더 좋은 스루풋을 내고 있고, 그 다음 시나고보다는 22% 정도의 성능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른 기존의 그런 시스템 정책들에서와 이제 레이턴시 손해는 크게 없다라는 것을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파란색 아래 하늘색으로
딜레이 레인지의 그 범위를 좀 수정한 것을 또 추가로 실험을 진행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이 값은 유저가 어떤 워크로드나 그런 태스크들의 특성에 따라서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 동작된 워크로드에 맞춰서 어떤 그 레인지 값을 줬을 때 그 기존의 0.5에서 1 마이크로 세컨드의 딜레이 레인지 정책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보면 확실히 딜레이 레인지가 칼라단에 비해서 18% 정도 그 CPU 유틸 측면에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뭐 레이턴시 센시티브한 이제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뭐 시스템 연구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을 쓰고 그 정책 간의 비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유의미하게 분석을 했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분석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했는데 이제 꽤나 리얼리스틱한 오버헤드를 측정을 해서 그걸 파라미터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굉장히 로버스트한 결과를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새로 제안한 그 얼로케이션 폴리시가 이제 13%에서 22% 정도 이제 레이턴시 큰 손해 없이 그런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